또 30대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첫 메시지로 대선 승리를 다짐한 이준석 국민의힘 신인 당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 평균 나이는 43세입니다. 세대교체 요구가 민주당 등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큰 일을 하셨다며 이 대표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발생 2달 전 붕괴 우려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할구청은 현장에 공문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거업체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프로야구 경기 관중 허용 기준이 확대됩니다. 3주 뒤부터는 식당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재판에서 부부의 범행을 위조의 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빠른 물가 상승이 이유로 거론됩니다. 한진의 변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가 법무팀 동료와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은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해양 사건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36세인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헌정사를 새로 썼습니다. 주요 정당,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 경력도 없이 역대 최연소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한국 정치의 혁명적 세대교체를 몰고 온 일대 사건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내년 3월 대선을 9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정권의 향배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까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첫머리에는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 당대표가 선출되던 바로 그 현장을 다녀온 홍현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당기를 힘차게 흔듭니다. 1985년생, 만 36세 이준석 대표의 득표율은 43.8%. 3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58.76%,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70%인 당원 투표에서도 37.41%를 받아 40.93%의 나경원 후보와 근소한 차를 보였습니다. 전통 지지 기반인 중장년층 당원들도 이 대표에게 많은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102석 제1야당을 2년간 이끌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보수정당에서 사상 최초로 30대 원외 당대표가 선출된 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좀 더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비빔밥 같은 조화를 강조하며 유승민, 원희룡 등 당내 주자는 물론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까지 참여하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실력과 공정 경쟁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국민과 소통 창구인 대변인단을 토론 배틀로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변화의 바람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뚜렷했습니다. 오늘 뽑힌 5명의 최고위원 중 3명이 여성이고 3명의 여성 최고위원 중 2명은 또 초선 의원입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역대 보수 야당 역사상 가장 낮았고 평균 52.4세인 민주당과 비교하면 9살 가까이 젊어졌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출신인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24.11%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비례대표 초선으로 올해 만 48살인 조 의원은 법사위에서 저격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혁명적인 변화, 폭풍과 같은 변화입니다. 2위 배현진 최고위원은 올해 37살로 작년 총선 때 서울 송파을에서 처음 당선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MBC 메인 뉴스에서 하차한 뒤 2018년 홍준표 대표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신바람 나는 생생한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당원들께 약속드렸습니다. 3위 김재원 최고위원은 올해 만 56살로 경북에서 3선 의원을 지냈는데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까지 지내고도 윤석열 전 총장을 안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고 또 집권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제가 중심을 잡고 만 55살인 정미경 최고위원은 수도권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최고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자력으로 당선되면서 여성 할당제를 적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안살림 하듯이 미쳐보지 못하는 그 지점을 잘 살펴서 별도 경선을 통해 뽑는 청년 최고위원회는 최연소 당협위원장인 90년생 김용태 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새 지도부의 평균 나이는 43.6세, 52.4세인 민주당 지도부와 비교하면 9살 가까이 젊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야권 지지자들 더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 변화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불가피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내년 대선에서 이 바람이 어떤 힘으로 작용할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이 갖는 의미는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6살이던 2011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의해 비대위원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험지인 노원병에 출마해 3차례 낙선했지만 방송과 SNS에서 직설적인 언변과 젊은 감각으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직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대표의 당선은 운동권 투쟁 논리에 매몰된 86세대가 퇴장하고 실용주의가 특징인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030 MZ세대의 전면적 등장이니까요. 시간을 갖고 이제 86세대가 물러가게 되겠죠. 국민의힘이 중장년층 지지층에 더해 2030 세대 표심 확장에 성공할 경우 세대별 구도에서 40, 50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을 앞설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공정과 공존이 윤석열 전 총장 등 당박 대권 주자들에겐 긍정적인 신호란 분석도 나옵니다. 활력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통합해내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이 대표의 당선은 39세의 나이로 영국 보수당 대표에 오른 데이비드 캐메런 전 총리와도 비견됩니다. 캐메런 전 총리는 진보적 보수주의를 내세워 1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큰일을 하셨다고 축하했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앞다퉈 축하 메시지를 내놨지만 복잡한 속내도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도 그만큼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이 쉽지 않을 거란 위기감이 적지 않을 겁니다. 꼰대 이미지가 강한 보수 정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나오면서 진보 진영의 젊은 정치인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그 목소리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출발에 앞서 이준석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큰일을 하셨다며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최연소 당대표 선출로 정치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영수회담을 하면 문 대통령이 막내 아들뻘 정치인과 국정을 논의하게 될 거란 말들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선 자성의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부른 바람은 태풍급이다. 쇄신의 바람을 우리 민주당에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경기지사도 민심의 두려움을 절감했다며 민주당이 구태를 얼만큼 끊어냈는지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진보 진영 2030 정치인들은 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정안도 용인시 의원은 젊은 정치인에게 불리한 당내 경선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비 경선 때부터 여론조사 반영을 했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컷오프 당했을 확률이 높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기성 권력에 도전해온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당의 이 새로운 세대의 청년 정치인들 역시도 가감없이 이 당내 기성 권력을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강조하는 경쟁주의 역시 낡은 정치라며 비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들의 주목받으면서 예,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이기도 해서 결과가 놀랍다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수락연설을 요약하면 개성과 공존 뭐 이 두 단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개성과 공존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당에서 결국 그 지지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것은 그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수 정당이 갈수록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탄핵 이후에는 특정 어떤 대선 주자 영입에 있어가지고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을 꼭 물어봐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로 들어온 뒤에도 갈등이 많아지고 그래서 통합이 완성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존이라는 가치를 저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제가 오늘 비빔밥론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비빔밥은 색깔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이고 원래 그전까지 용광로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광로는 다 녹여가지고 한 가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은 외부 주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각자 색깔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이번에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그 비빔밥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 나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에 있어가지고 공정함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비빔밥 위에 놓이는 그 신선한 재료들이 저보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공정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색깔의 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주저한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만든 비빔밥은 좀 다양하지 못한 아주 구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모든 재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습니다. 자, 오늘 경선 결과를 보면 저는 사실은 이 당내 경선 결과보다는 국민들의 선택에 더 이제 눈이 가는데 국민들의 요구는 변화, 쇄신, 개혁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지금까지 기득권 구조화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만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아주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당 내에서 당원들마저도 본인들이 소외됐다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지층 같은 경우는 더하죠.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모양새가 있는데요. 제가 정당을 이제 개혁하는 방향은 공유와 개방, 그리고 공정함,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당에 내가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기준들은 실력주의, 능력주의에 가까운 형식으로 정당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줄 아니면 특정 캠프에 참여했느냐 뭐 이런 것이 주 잣대였거든요. 이렇게 개혁해 나가면은 천하의 인재들이 우리 당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는 당에 대한 뭐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 상대가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상대보다는 적어도 능력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기회는 공정해야 하고요. 다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제한은 두면 안 되고 그 경쟁 과목이 실제로 실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제가 제안한 토론 배틀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토론 배틀로 뽑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변인이라는 것은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때로는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대 패널과 맞부딪히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실력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파에 의한 대변인 배분이 아니라 토론 배틀로 뽑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 문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곧바로 만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이번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요. 끝난 뒤에도 제가 상당히 다수의 대선 주자들과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그거 직접이든 아니면 누굴 통해서든지요. 근데 제가 이런 소통을 하나하나씩 제가 언론에 개별적으로 밝히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특정 주자에 대한 선호나 비선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자제할 것이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입당해가지고 통합 경선을 치르자는 입장 자체는 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입당을 해야지 지금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참여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요. 8월 저는 뭐 9일도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8월 중순이나 8월 말까지는 결심을 해야지만이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검증하고 또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당에 입당한다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순 말경을 아마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 대선 주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경선은 진행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 공당으로서 어쨌든 지켜야 될 일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예전에 보면 서울시장 경선 때도 예. 안철수 대표는 2번을 달면 내가 중도층이 떠난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저희 당에 들어와서 경선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단일화 트랙을 고르셨거든요.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그 트랙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만약 안철수 대표께서 조기에 합당이나 입당을 통해 가지고 경선에 참여했으면은 저는 더 유리한 환경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잠깐 말씀하신 김에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본인도 편치 않은 관계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화해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이미 안철수 대표와의 공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예를 들어 안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그 합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다만 안철수 대표께서 뭐 일정한 사정 때문에 당 조직을 급하게 늘리신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제 값을 쳐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제가 뭐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서 안 대표 측에서 그런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관계에서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실제로 주호영 대표께서 마련하신 그런 협상의 틀 위에서 그걸 준용하면서 저희가 빨리 협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지도부에 같이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인터뷰가 났는데 그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나 대표가 어쨌든 이번에도 확인됐듯이 당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지도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나 대표께서도 당을 위해서 헌신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도부라고 하면 지금 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도부 자리에 제가 초빙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요. 대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거다. 이건 알겠습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그동안 이 대표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2030 젠더 문제 관련해서 여성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당장 오늘의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면요. 4분의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그중에 3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래 전당대회라는 것이 조직 동원도 많이 하고 또 회식 자리도 많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장애물이 거치고 나니까 훌륭한 여성 의원들이 메시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승부했더니만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각종 경쟁의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을 느낄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 보고요. 그건 저희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지 저는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은 좀 지켜보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사고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2달 전부터 이미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건물 해체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 2달 전인 지난 4월 주민 A씨는 사고 현장과 400m 떨어진 4층 건물이 위험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닷새 뒤 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또 난리나기잖아요. 이게. 나중에 공문 하나 보냈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저는. 또 다른 주민은 지난 2일 무너진 건물 뒤 흙더미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위험하다고 구청에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빨리 좀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딴 소리 안 하고 그냥 조합에다 빨리 이야기할게요. 끊었어. 철거 업체는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중간부터 철거하거나 외벽 철거 순서를 어기고 장비도 엉뚱한 걸 사용했습니다. 모두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입니다. 대부분 또 다시 제하도를 주고 있거든요. 제하도 받은 업체는 또 더 세이브 시켜야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지자체가 서류 검토만 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만 확인하고 제도적인 부분은 또 진상조사위원회 끝나고 저는 제도 개선을 경찰은 해체 계획서 허가와 민원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예, 이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 건물 철거 작업을 서울의 다른 업체에 넘겼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지역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있었던 셈인데 원청 업체는 이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한 공사의 원인이 결국 이런 구조적 이익 빼먹기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나기 전 건물 철거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철거에 동원된 중장비와 작업자 4명은 모두 광주광역시에 있는 비건설 소속이었습니다. 그 실제 공사한 업체입니다. 철거 공사 장비도 동원이 됐고요. 인력도 동원이 됐고. 현대산업개발구와 철거 계약을 맺은 H기업이 법에서 금지한 재하도급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H기업이 비건설구와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H기업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출입 못해요.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앞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붕괴 사고 직후 재하도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은 또 붕괴된 건물의 감리 책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다음 날 새벽 사무실에 들른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빼돌린 게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왜 그날 현장에 없으셨던 거예요? 경찰은 오늘까지 감리 책임자와 철거업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합동분향소에는 오늘도 희생자 9명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을 꿈꾸던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는 황망한 소식에 칠순의 친구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합동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붕괴 참사 희생자 9명의 위패를 모신 합동분향소. 숨진 A씨는 칠순의 나이에도 치매 노인을 돌보는 요양사 활동을 하며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친구들은 영정 앞에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죽어도 나는 대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꼭 꿈을 이루겠다. 항상 그래요. 허망하게 떠난 이웃의 참사를 위로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는 일반 시민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며 희생자의 넋을 달랬습니다. 그냥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난 재개발조합 임원진 일행도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사실상 무슨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분향소를 지키는 유족들은 영정 사진만 어루만지며 부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미명하에 지금 부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 장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순간에 가족과 친구, 이웃을 잃은 유족과 시민들의 눈물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현행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은데요. 3주 뒤인 7월 5일부터는 지금처럼 하루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식당과 노래방 등 영업이 현행 10시에서 자정까지 가능해질 듯하고 사적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입장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데요.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스리랑카의 축구 경기가 열린 고양 종합운동장. 관중들이 띄엄띄엄 앉아 응원합니다. 방역을 위해 전체 4만석의 10%인 4,000명만 입장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턴 30%인 12,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의 실외 경기장은 50%까지 가능합니다. 관객석이 넓어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되게 기대가 돼요. 최대 99명으로 제한됐던 대중공연장 입장 인원도 4,000명까지 늘어납니다. 단 1m 거리두기와 함성 금지 같은 수칙은 계속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등의 현행 거리두기는 3주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7월 초부터는 새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새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서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 6종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적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달에 인구 집단의 한 4분의 1 정도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상생활의 어떤 회복이라는 어떤 측면들을 단계적으로 좀 시행할 필요가 있고 방역당국은 다음 주 새 거리두기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도 백신 덕분이죠. 우선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 상황 전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모자라서 예비군 등에 맞춰지고 있는 이른바 원샷 접종 얀센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차례는 언제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반기 접종 대상은 다음 주 발표됩니다. 김우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위탁의료기관입니다. 최근 고령층 위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높은 예약률로 물량이 부족해지자 어제부터 예약자 일부의 얀센 백신 접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얀센 접종으로 변경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실제 얀센 접종이 시작된 어제 25만여 명이 접종했는데 이 가운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자 등 고령층 5,444명도 포함됐습니다. 얀센 백신 잔여량 발생 시 60에서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자 중 얀센 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은 101만 명분으로 접종은 오늘 20일까지입니다. 한 병당 5명 접종이 가능하지만 2명만 예약해도 개봉이 가능해 의료기관당 하루 최대 3개의 잔여 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 계약한 물량 600만 명분이 도입되는데 누구에게 접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50대 등 연령별 순차 접종을 포함한 하반기 접종 계획을 17일 발표합니다. 미국 FDA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5일 더 연장해 국내 추가 도입 물량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김호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에 빗대서 위조의 시간에 자녀를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6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오전에 열린 감찰무마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는 구속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도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조 전 장관 부부는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로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빗대 비판한 겁니다. 검찰은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부산의료원장 자리를 노리고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와 노 원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아들 조 씨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부가 풀어줘 대학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단순한 도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주신 거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오는 25일 열리는 재판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폭행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지나가듯이 이야기한 것으로 개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대로 청와대는 물론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이 전 차관의 택시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이 전 차관에 대한 개인적인 인물평도 더했는데요. 백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물러난
이용구 전 차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임명 전에 폭행 관련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시사적인 분이었고 뭐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고 무혐의 됐다라고 지나가듯이 뭐 얘기를 한 거여서 뭐 개념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이죠. 추 전 장관은 보좌관으로부터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차관은 내사 종결 처리 며칠 전 당시 추 장관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 A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뭐 정식 보고가 됐다거나 예. 엄청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 매장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청와대 역시 이 전 차관의 차관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해당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는 이 전 차관의 답변을 듣고 지난해 12월 2일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징계위에 반대하며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의 자리 채우기가 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은 직후였습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 앞서 공간 재테크 비판을 받은 바 있죠. 또 한 번 누가 봐도 부적절한 외양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법무팀 사내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가 한진법무팀 동료들을 불러 공간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시점이 논란입니다. 2018년 초로 알려졌는데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말 김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또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한진법무팀에서 만찬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 씨 부부는 만찬이 열렸던 2018년 초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법원장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공간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서울 강남 아파트 입주 시기를 맞춘 것으로 알려져 공간 재테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2019년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간 보수를 위해 4억 7천만 원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공간 외관을 이탈리아제 석재로 꾸미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남성 나체 영상을 찍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준은 여성인 것처럼 남성에 접근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1,300여 명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 현관으로 나옵니다. 이른바 몸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거된 29살 김영준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김영준의 범행 시점은 201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여성 행세를 하며 영상통화에 응한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찍어 유포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일 김영준의 자택을 덮친 경찰은 피해자들의 영상이 담긴 녹화물 2만 7천여 개, 5.6TB 분량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아동과 청소년 39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영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영준은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거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재유포와 구매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면 폐쇄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6일 지역구에서 잠복기인 시의원과 접촉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안 의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안 의원 보좌진 2명, 송영길 대표 보좌진 1명, 무소속 김홍걸 의원 보좌진 1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제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간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5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줄줄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지도부 공백으로 당정청 협의회와 최고위원회의 등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려던 정책의원총회도 미뤄졌습니다. 이 여파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낮 12시부터,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은 오후 5시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국회가 셧다운된 건 지난해 2월, 8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당내 대권 주자들도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의원이 캠프에 참여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안 의원과 접촉한 이낙연 전 대표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난달보다 더 강하게 시사한 말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금리 인상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총재는 고용이 아직 좋진 않지만 수출이 회복되고 설비 투자가 견조한 데다 소비도 살아나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게 긴축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금리 인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권에선 금리 인상 시점을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은 외화 유출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크겠지만은 너무 지연시키면은 버블 가능성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와 자산버블 우려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지만 넘쳐나는 유동성에 이미 익숙해진 기업과 가계가 이자율 상승의 충격파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이유는 최근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2개월 연속 물가가 2% 넘게 뛰었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 올랐습니다. 차량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중고차 값 상승 등으로 13년 만에 최대폭 인상을 보였습니다.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등 시장은 일단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봤지만 더 높은 금리 환경이 이득이 될 것이라는 옐런 미 재무장관의 최근 분석은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물가도 4월과 5월 정부의 물가 조정 목표치인 2%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인플레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초인플레이션이나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회의적이다. 이미 물가 오름세는 안심할 단계를 벗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정이 8, 9월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더 풀 전망인데다 백신 접종과 함께 소비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풀린 유동성에 우리가 경기 회복이 되면서 수요 압력이랑 합쳐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의 갈림길에 서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주변국의 긴축 발작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 달 만에 수척해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을 뺀 건지 건강 이상으로 살이 빠진 건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살 빠진 김정은에 맞췄습니다. 한 달 만에 나타난 김정은.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얼굴 윤곽도 조금 살아났습니다. 과거 터질 듯했던 상의는 살짝 헐렁해졌습니다. 시계줄은 한두 칸 더 조여 찼습니다. 공개 활동이 없던 2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건강 이상설이 나왔지만
정부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무게가 실립니다. 만성 성인 질환들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들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혈관 질환 등을 의심하게 되는데 2011년 권력 승계 당시 27살이었던 김정은의 몸무게는 90kg 정도. 너무나도 앳된 모습이 약점으로 지적되자 김정은이 살을 찌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몸무게는 매년 6에서 7kg씩 늘어 2018년에는 130kg에 달하는 거구가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는 200m를 걷는 것도 숨차했고 백두산에서는 환갑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숨차하나지. 저 앞에 못해. 뭐 아직 이 정도는. 2019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지켜본 칼슨 미 폭스뉴스 진행자는 김정은이 숨을 쌕쌕거리고 폐기종 환자 같은 소리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70cm 남자, 평균 몸무게의 2배 정도 되는 초고도 비만입니다. 2012년 집권했을 때 8월경에 90kg였다가 매년 평균 한 6, 7kg씩 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40kg대, 작년에는 한 130kg대. 비만과 심혈관 질환은 백두혈통의 가족력. 할아버지는 82세, 아버지는 69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내부의 도전 세력을 숙청한 김정은이 이제는 장기 집권을 위한 건강관리에 들어간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컴퓨터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뒤 이를 볼모로 돈,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투가 쉬운 재택근무자 PC를 노리는데요. 예방법과 대처법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파일을 돌려받으려면 비트코인을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입금할 계좌까지 알려줍니다. 컴퓨터 부팅 자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윈도우가 아닌 랜섬웨어 자체의 OS로 부팅이 되면서 돈을 내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었죠. 최근에는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개인 PC를 통해 기업 서버에 침입하는 식의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접속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걸 해킹을 해서 제3지역으로 녹화하거나 아니면 중계를 시킬 수 있는. 국내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건수는 2019년 3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325% 급증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으로의 업데이트와 정기적인 백업이 필수입니다. 만약 내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더라도 돈을 요구하는 협상에는 임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거래를 하면 또 다른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으로 인지되니까. 또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멕시코에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무려 야구장만한 크기인데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농가주택이 곧 침몰할 위기입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땅이 갈라지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기 바쁩니다. 멕시코 중부 사카테펙 들판에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지름 126m로 잠실 야구장보다 넓고 깊이는 최고 20m에 달합니다. 지난달 29일 처음 싱크홀이 생겼을 때만 해도 지름 5m 정도였는데 2주일 만에 25배 이상 커졌습니다. 인근 농가주택은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Estamos pasando muy difícil. Estamos dolidos por nuestro patrimonio. A veces nos sentimos mal de tanta tristeza. 강아지 2마리도 싱크홀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추출한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Lo que ha sucedido entonces es que esa sobreexplotación que existió en su momento de lo que existe abajo, es decir, el agua, hizo que en determinado momento quedaran oquedades. 싱크홀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병원 주차장에서 지름 10m의 싱크홀이 생겨 차량 3대가 추락하고 나무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도로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5일엔 중국 장시성의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겨 달리던 차가 빠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도 이 구슬땀을 쏟고 있는데 내일 TV조선에서 생중계되는 가나와의 평가전이 최종 18명을 가리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전방 압박에 이은 오세훈의 침착한 왼발 슈팅이 골망을 흔듭니다. 이번엔 측면을 돌파한 정우영의 좋은 패스. 이강인의 정확한 크로스는 헤더 추가골로 연결됩니다. 무려 8대0. 대학교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골 폭풍을 몰아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지옥의 체력 훈련으로 이름난 김학범 감독은 내일 가나와의 평가전에서도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전 선수 전부 출전합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얼만큼 이겨내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뜨거운 포지션은 공격진입니다. 오세훈과 조규성이라는 피지컬 좋은 장신 스트라이커에 더해 날쌘 침투와 돌파가 가능한 이승호와 이동준, 정우영까지 밸런스도 최상입니다. 손흥민의 와일드카드 합류도 점쳐지는 가운데 선수들의 의욕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꿈꿔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야망이 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 달 남짓 남은 도쿄올림픽을 앞둔 김학범호의 마지막 담금질.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의 2연전은 TV조선에서 독점 생중계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지난 1963년 새해 벽두 더벅머리 청년 넷이 영국 BBC 라디오로 데뷔했습니다. 그날 밤 BBC TV에선 무명의 미국 가수가 주절거리듯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해 미니스커트와 단발머리 피임약도 나와서 세상에 새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1963년에 반란을 가리켰던 신조어가 유스퀘이크, 젊음이 일으킨 지진입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2005년 정치에서도 유스퀘이크가 일어났습니다. 39살의 데이빗 캐머런이 300년 역사의 영국 보수당 새 얼굴로 등극했습니다. This approach is stuck in the past, and I want to talk about the future. He was the future once. 그 8년 전 보수당은 41살 토니 블레어를 앞세운 노동당의 정치적 괴멸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수당은 블레어에 대적할 젊은 피를 찾아 나섰고 재선 경력의 풋내기 캐머런을 새 대표로 뽑고 정권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1970년대 40대 기수론 이래 가장 젊고 가장 강력한 유스퀘이크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정치 입문 10년 동안 금배지 한 번 달아보지 못한 36살 이준석 대표가 일으킨 지진은 곧 민심의 지진입니다. 지역과 계파, 연공서열과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낡고 늙은 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국민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그 스스로가 바람이 아니라 민심의 바람이 돌리는 변화와 쇄신의 풍차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성공과 실패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띄워준 민심의 바람을 순풍으로 삼아 60년 보수정당을 어떻게 얼마나 뜯어 고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캐머런의 따뜻한 보수주의와 함께 신보수주의 강령을 천명했습니다. 그 일항은 이렇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과 부흥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보수 정당이 서민의 아픔과 슬픔, 삶의 치열함을 이해하고 끌어안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지진의 뒤를 따라서 쓰나미가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 누가 살아남을지 알맹이와 쭉정이가 선명하게 가려질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2021 대한민국 뉴스퀘이크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주말에는 하늘이 맑아지는 대신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맑고 더운 만큼 햇살도 강하겠는데요. 다만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모를 비에 대비해서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에는 전북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31도, 전주와 광주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더위와 비 소식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